네, 안녕하세요. 플레저 성형외과 손윤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코 성형은 결국 이제 재료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코 성형에 있어서 재료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비중격 연골, 귀연골 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늑연골, 특히나 자가늑연골은 코 수술 재료에 있어서 거의 끝판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간단하고 두 번째로는 그 양을 비교적 풍부하게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감염에도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자가늑연골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게 될까요? 먼저 제가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재수술과 첫수술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재수술에 있어서 자가늑연골을 쓰는 빈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수술의 경우에 이미 첫수술 때 비중격 연골을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수술 이후에 염증과 감염, 그로 인한 구축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가 이렇게 짧게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좀 강한 재료가 필요하고 그 강한 재료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증늑연골도 쓸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늑연골은 더 풍부한 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증늑연골보다 더 자가늑연골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경우에는 재수술 때 보면은 코에 그런 기둥이라고 할 만한 게 이미 다 없어져서 너무나 기둥이 훼손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기둥 자체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재료가 단단하면서도 그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이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첫 수술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수술 때에는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 같은 재료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이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전에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서 그에 대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비중격 연골을 떼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증늑도 가능하겠지만 자가늑이 역시나 좀 더 안전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악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격 연골의 아래쪽에서 끊어져서 부러져 있다거나 매우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을 쓰기가 좀 부담되고 혹은 이미 약화되어 있는 그 기둥을 다시 강화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가늑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중격 연골의 크기 자체가 이미 매우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CT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CT를 통해서 비중격 연골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혹은 이 비주 부분을 눌러봤을 때 만져지는 그 비중격 연골이 완전 뒤로 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비중격 연골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다가 남은 기둥이 너무 약해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한다면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가늑연골을 쓰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재수술과 첫수술 케이스로 나눠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자가늑연골은 어떻게 채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늑연골은 보통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그런 늑연골을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9번에서 10번에 아래쪽에 늑연골을 쓰는 그런 선생님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9번째에서 10번째는 이 늑연골의 아래쪽에서 약간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먼저 흉터의 위치가 좀 덜 눈에 띄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이 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연골을 뗄 때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폐 주머니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자가늑연골을 채취할 때 폐 손상에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깊이 박리를 하다가 폐를 둘러싼 그런 막에 구멍이 나면 이제 기흉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9번, 10번 늑연골을 채취할 때는 이런 기흉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어져서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9번, 10번도 그 크기라든지 길이가 코끝을 세우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9번, 10번을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늑연골을 채취하고 나면 이 연골을 쓰는 그 방법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마다 워낙 다양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warping이라 그래서 이 연골을 떼고 난 뒤에 얘가 이제 알아서 휘어지는 그런 증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을 다듬을 때 최대한 이런 휘어진 증상이 적은 쪽으로 조각을 해야 되고요. 미리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다음에 물에 담가 놔서 그게 어느 정도 휘는
휘는지를 미리 판별을 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바로 세웠다가 휘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수술을 하면 사실 이런 와핑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가내경골을 사용하면 좋은 경우와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가내경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